2021년 물류 이론 시험 4회 시험이 되겠습니다. 21년에 시행된 4회 시험의 물류 이론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라는 얘기죠. 그러면 4개 답안 중에 안 좋은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드 타임이 증가한다.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안 좋은 얘기입니다. 1번이 우선 답으로 고를 수 있겠고요. 옳게 고친다면 감소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 작업의 양이나 시간이 단축되는 거 좋은 얘기죠. 고객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도 좋은 얘기고요. 업무가 통합된다. ERP 가장 최적의 단어가 통합인 것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경영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정보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서 전면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경영 기법은 무엇이냐? 전면 개편의 핵심 용어가 있을 것이고요. BPR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의 프로세서를 재배열한다. BPR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1번, 2번, 3번 보시면 MRP는 자재가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MRP. 제품을 생산할 때 부품이 투입될 시점과 그것이 투입될 양을 알려줘서 사용자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MRP. MBO는 목표를 관리하자. 성과 관리 측면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MBO가 되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 과정을 통해 조직 단위와 조직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업적을 측정 평가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구성원들의 목표를 명확히 해서 그것에 대한 업적을 측정 평가할 수 있게 되겠죠.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 걸 MBO라고 하고요. JIT는 적시 생산 공급 방식, 적시에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하자 하는 게 JIT죠. 제조 공정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만큼만 제조하는,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고가 거의 없는 재고를 0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JIT라고 얘기합니다. 3번 가겠습니다. 자, ERP가 지금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그의 특징, 효과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좋은 말이죠. 2번, IT 자용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 비용의 절감, 좋은 말입니다. 원격 근무 환경 구현, 스마트 워크 환경 정착,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이 들어왔죠. 폐쇄적이란 말. 개방적이란 말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폐쇄적인 것은 아주 옛날 얘기고요. 개방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서 접근하고 물론 권한이 주어져야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접근이 가능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회사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4번에 ERP를 새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구축 방법 중에 분석의 4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갭 분석은 어디에 있냐면 두 번째 단계인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분석은 1단계고요. 설계는 2단계인데 갭 분석은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다. 패키지 기능과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업무 프로세서를 할 것인지 그걸 투비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미래의 프로세서, 이건 미래의 프로세서를 얘기하고요. 이건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ERP가 이미 표준화되게 가지고 있는 기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ERP는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와 우리 회사의 미래 프로세서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그 차이를 알아야지 커스터마이징, 고치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뭐에 맞춰서 패키지를 투비 프로세스에 맞춰서 고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걸 갭 분석 2단계 설계 단계에서 하는 일이고요. 5번 가겠습니다.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또 않는 걸 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 판매나 구매나 가장 첫 스타트가 수요 예측이죠. 물론 그 앞에 시장 조사라는 것도 있지만 문제에 따라 시장 조사, 수요 예측 이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수요 예측은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얼만큼 필요하느냐를 예측하는 거죠. 수요 예측이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 1번, 정교한 수요 분석을 진행하여도 미래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을 쓰고 한다 하더라도 예측하는 것은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 자, 수요 예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방법에는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각각 구체적인 방법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 정성적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정량적 방법에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성적 방법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서 예측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점쟁이, 뭐 그런 얘기 할 거 없죠.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을 정성적 방법이고요.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계산식 여기에 대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요 예측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정량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회계분석법은 전부 다 어떤 수치를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에 속하고요. 그래서 정량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일단 2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상품, 어떤 제품이 개발돼서 탄생을 하게 되면, 신제품이 개발돼서 출시하게 되면 이것은 어느 시점 되면 제품이 폐지돼서 더 이상 더 이상 만들지 않거나 판매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 연속성이 없다라고 하고요.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계속 쭉 이어지는 상품. 그러니까 이런 폐지되는 그런 개념이 없는 그런 상품. 지금도 여러 가지 옛날부터 계속 만들어 왔던, 어떻게 보면 신라면도 그런 거고요. 새우깡도 그런 거고요. 그러나 연속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이벤트, 어떻게 보면 빼빼로 기간에만 어떤 패키지로 묶어서 그때만 판매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연속성이 없는 제품이 되겠죠. 기존 빼빼로는 계속 이렇게 꽉에 들어있는 것들은 계속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벤트 기간으로 어떻게 새롭게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11일 요 기간에만 요 전 일주일, 요 후 일주일, 요 기간에만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만드는 그런 제품은 연속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기간 되면 더 이상 판매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테니까. 자,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자, 1번 연속성이 있는 것과 2번 연속성이 없는 제품에 대해 각각 수요 예측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정확하느냐? 연속성이 있는 게 더 정확하다.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가 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경제적 변동, 불경기랄지 이런 게 과거에 있던 이미 실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많이 불확실하다. 미래가 더 예측에 추정해 있으면 완벽할 수 없다는 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미래가 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자, 과거 데이터가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미래에 예측하고 알 수 없는 변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상품이 수요 예측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공부를 앞에 다른 거랑 비교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 점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미래가 있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 계속해서 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요 예측하는 게 어렵고요. 연속성이 없는 것은 요 기간에만, 그러니까 앞으로 근시일 내에 그 기간에 판매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 연속성이 있는 거에 비해서 없는 게 더 예측이 더 쉽다. 어려운 것은 있는 거, 쉬운 것은 없는 거라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명심하시고요. 4번 수요 예측이란 재화나 서비스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모든 수요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다. 수요 예측의 개념을 얘기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정성적 방법에는 시장조사에서 그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경기 좋아졌어요. 뭐 이런 겁니다. 델파 입법 전문가들의 의견, 판매원들이 어떤 설문지에 점수를 줘서 하는 그런 평가법, 이런 것들은 다 정성적 주관적인 판단, 그것을 수집하고 판단할 때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개입된다. 그리고 나머지 요 세 개는 정량적 방법에 속한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익분기점이란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그런 그때의 매출액, 그때의 매출 수량, 손익분기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시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손익분기점 때의 매출 수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매출 수량 몇 개를 팔면 내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까? 그렇게 그 매출 수량이 정해지고 나면 그 매출 수량을 넘어서부터는 내가 플러스 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손익분기점이 예를 들어 200개다 그러면 200까지는 나는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야. 자, 201개 팔 때부터 나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점을 고르는 공식은 바로 이렇게 구합니다.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자, 연간 고정비 400만 원이고요. 400만 원을 나눈다 뭘로? 내 제품의 판매 단가가 얼마죠? 1,000원입니다. 한 개당 얼마씩 파느냐? 거기서 그것을 팔 때 들어가는 변동비,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를 이렇게 뺍니다. 뺀 숫자로 고정비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400을 800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5,000개가 나옵니다. 5,000개까지는 플러스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요. 5,001개 팔게 되면 매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자, 판매 할당 문제입니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표를 세운 것을 누가 아니면 어떤 상품이 몇 개를 팔 것인가를 나눠준다. 두리뭉실하게 나 이번에 평균 80점 맞을 거야 라고 목표를 세웠으면 할당은 국어는 75점, 수학은 내가 조금 어려우니 못하니까 60점, 그 대신에 ERP 기업자원 통합관리는 100점, 뭐 이렇게 세분하게 목표를 할당해주는, 이것을 평균 내면 이렇게 80점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너는 뭐 이렇게 이걸 사람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제품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시장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눌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문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거래처 및 고객별로 판매 목표를 할당하는 그런 방법에서 내가 고려해야 할, 이때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정해야 되겠죠. 얼마씩 나눌 것인가를 정할 때 어떤 개념에 유의하면서 고려하면서 정할 것이냐 하는 건데, 어떤 상품이 아니라 여기서는 거래처, 고객별로 나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요 2번, 3번, 4번 사항을 고려해서 할당을 하시고, 그에 비해서 1번 교차 비율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교차 비율이 필요한 교차 비율을 기준으로 판매 할당을 하는 것은 상품 서비스별로 할당할 때 A 제품은 몇 개 판매하고 B 제품은 몇 개 판매하고 할 때는 교차 비율이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뭐 A 상사, B 물산, C 제과 뭐 이렇게 거래처별로 너는 100개, 150개, 200개 이렇게 할당하는 건 거래처별, 고객별 판매 할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는 2번, 3번, 4번이 중요하다. 2번, 3번, 4번이 중요하다. 과거 판매액이, 이 거래처들의 과거 판매액이 얼마였으며 이 거래처들이 나한테 얼마큼 주문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이 거래처들이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고려해서 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아닌 걸 고르니까 교체 비율이고요. 교차 비율 8번 가겠습니다. 경쟁 정도에 따라 시장의 구분으로 가장 옳은 거, 경쟁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여러 가지 용어로 구분하고 있는데, 독점 시장, 뭐 여러분 이건 잘 알죠?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가 한 회사에서 전적으로 유일하게 제공할 때 그걸 독점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설명이 여기 잘 나와 있죠. 우리나라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는 한전에서만 공급하죠. 이걸 독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하게 한 업체만 제공할 때. 자, 이것이 조금씩 기업체가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장 앞에 붙는 용어가 이게 바뀌게 됩니다. 자, 밑에 걸 설명을 해볼게요. 독점 시장은 한 산업을 하나의 기업이 지배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거래자들이 참여해서 뭐 제한 없이 많은 거래자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독점적 경쟁 시장, 여기는 완전 경쟁이었죠. 독점적 경쟁은 시장에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다수보다는 적습니다만 일단 용어는 같으니까 여기선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겠죠. 완전 경쟁과 독점적 경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그 다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 기업들이 각각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물건을 다수가 팔면 그건 완전 경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유사하긴 해. 그러나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고요. 품질이 조금씩 다른 그런 것들을 다수 기업이 판매하면 그 독점적 경쟁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이 문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생산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며 경쟁하는 이동통신회사가 대표적. 이동통신회사도 물론 약간의 품질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통신회사가 뭐 알뜰폰 뭐 또 있어서 그렇지만 크게 3개의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런 경우는 1번 과점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수의 생산자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비슷한 상품을 가지고 과점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자, 파레토 분석을 이용하여 거래처를 선정한다. 우리 회사에 거래처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내가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래처를 선별해서 나의 마케팅이나 홍보비를 그런 사람들한테 집중하게 되면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가끔 조금씩 사가는 사람한테 많은 선물을 주거나 홍보를 많이 해봤자 그 사람은 그것밖에 나한테 사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집중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객 관리를 할 때도 어떤 고객한테 집중을 할 것인가를 내가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겠죠. 파레토 분석 기법으로 내 우량 거래처를 선별할 때는 나의 매출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의 7,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거래처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주면 되는데 그런 거래처들이 또 숫자로 따지면 미미해요. 몇 명 안 돼요. 뭐 그게 뭐 퍼센트로 얘기하기 좀 퍼센트가 나오나? 20, 30%의 고객 거래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7,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나 유사해. 그런 통계치를 보면. 그래서 7, 8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훌륭하신 우리 20, 30%의 100명 중에 20명 내지 30명이라는 뜻입니다. 20개 내지 30개 회사의 고객한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숫자로 나열해 봤더니 A 고객, B 고객까지 하면 65%죠. 매출액이 15% C까지 포함되면 이게 80%가 됩니다. 이게 전체가 100이거든요. 이게 100입니다. 100으로 합계가 100 중에 더하면 80이 되죠. 그래서 여기 80에 포함되고 있고요. 65는 포함이 안 되니까 A, B만 하면 안 되고 A, B, C까지. 그래서 A그룹 나한테 최우수 우량 거래처라고 꼽을 수 있는 A그룹 고객군으로는 A, B, C 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구분한다라고 해서 이 파레토 분석을 A, B, C 분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20, 30%의 고객 거래처가 매출액의 7, 80%를 차지한다. 7, 80%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나한테 사가시는 거래처가 누구냐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10번 가겠습니다. 여신은 돈을 빌려주는데 무한대로 내가 빌려줄 수 없겠죠?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것도 일종의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당장 현금 받고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어. 그 사람도 나한테 물건을 꿔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돈을 아직 나한테 안 줬으니까. 이런 여신 한도액의 운용을 위해서는 무한대로 물건을 외상으로 팔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컷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받으러온 회수 기준을 산출하려고 한다. 대금 회수 내역을 이용한 받으러면 대금 회수 기간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내가 매출을 했는데 총 10억을 매출을 했답니다. 그 중에 3억은 현금으로 매출했고, 이게 어음으로 매출했으니까 이게 받으러움이겠죠? 받으러움도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판 거죠? 그래서 이걸 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0일 어음, 60일 어음, 90일 어음 이렇게 있는데 현금은 바로 돈을 받았으니까 이건 0일 어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일 뒤에 받고 60일 뒤에 받고 90일 뒤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이 정도라고 하고요. 대금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공식이 바로 요 아래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바로 그냥 여기 보기에 있는 거에다 바로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0, 1 곱하기 3억은
0이 되고요. 30일 곱하기 2억 하면 60억이 됩니다. 60일 곱하기 3억 하면 180억이 되고요. 90일 곱하기 2억 하면 이것도 180억이 되죠. 요것을 다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그것이 바로 여기 요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60억에 420억이 바로 합계가 되겠고요. 420억을 매출 총액 10억으로 나눠주랍니다. 매출 총액이 10억이니까 그러면 억 지워지니까 00 지워지고 42일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현금으로 물건을 팔고 어음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았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 만에 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아보자 할 때 쓰는 공식입니다. 난 대체로 지금 42일 뒤에 현금으로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때 필요합니다. 그때 쓰는 공식이 이렇게 대금 회수 기간을 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가겠습니다. 공급 11번 하겠습니다. 공급망 관리에서 채찍 효과의 원인으로 옳지 않는 것. 공급망에서의 채찍은 채찍 효과란 원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있겠죠. 공급자. 공급자라고 합시다. 공급자가 도매, 소매, 소비자, 고객, 소비자는 헷갈리니까 고객,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제품 상품이 공급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이 고객의 수요 정보가, 고객이 얼마큼 필요한지 수요 정보가 잘못 전달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원인 등으로 인해서 고객이 얼마큼 필요한지가 그 숫자가 여기는 2개만 필요한데 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옵니다. 이게 20개 필요하다. 고객이 2개 필요한 건데 20개 필요하다라고 소매상이 얘기하고 이것을 도매상한테 200개 필요하다고 전달을 하고 공급자는 2만 개 필요하대 라고 전달이 돼버리는, 그래서 공급자가 2만 개를 만들어 버리는, 이게 이렇게 채찍에 말이나 소나 가축을 채찍할 때 쓰는 채찍을 얘기합니다. 가죽으로 된 긴,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모르시면 채찍을 탁 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탁 이게 끝에 동물들이 맞는 그런 것이 채찍이 되는데, 이게 그런 형과가 똑같다는 겁니다. 2개로 시작한 게 파고가 커지게 되죠. 20개, 200개, 2만 개. 공급업체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2만 개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오거나 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소비자가 2개밖에 안 사는, 그러면 실제로는 요 공급업체, 도매상, 소매상까지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채찍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잘못됐으니까, 뭔가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2개가 2만 개로 커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원인,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원인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수요 정보가 잘못 전달되었다. 고객이 얼마큼 필요한지 잘못 전달되었다. 옳습니다. 3번 주문량의 불규칙과 편차. 이 도매상이나 소매상이나 고객이 사오는 게 불규칙적이다.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간격이 길었다 짧았다. 한 달에 한 번씩 사기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사기도 하고 하루에 2번씩 사기도 하고, 이런 불규칙함이 이런 원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불안정한 가격 구조, 가격이 들쑥날쑥 할 때, 많이 할인을 해주거나 어떻든 이벤트를 해서 쿠폰을 막 제시한다거나 할 때, 이런 것이 불안정한 가격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채찍 효과,
정보가 잘못 전달되는 그런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2번 리드 타임이 여기서 이렇게 가고 물건이 공급처에서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전달되는 그 시간이 짧으면 이런 채찍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즉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오래 걸린다. 물건이 도착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라고 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소비자의 수요가 바뀌었다거나 경제가 바뀌었다거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다. 길어질수록 리드 타임이 길어질수록 채찍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짧아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2번 옳지 않은 것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12번 물류 거점 설계 시에 물류 거점 내가 물건을 판매자고요.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한테 물건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창고가 있다. 물류 거점이니까 거대한 물류 센터 창고가 있다. 이걸 물류 거점이라고 하고요. 거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있으면 몇 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걸 설계라고 하고요. 이걸 고려하는 비용. 그러면 있으면 있든 없든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 비용 항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고 비용은 물건을 사오는 창고가 있으니까 여기에 물건이 재고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물건을 사오는 비용 또 플러스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 그걸 재고 비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재고 비용은 물류 거점 수가 이 거점이 2개, 3개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 크게 증가합니다. 물류 거점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물건이 사야 되니까 재고 비용이 늘 수밖에 없지. 하나 있을 때보다는 2개, 3개 있을 때 더 증가하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완만히 증가합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물건을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점이 많아지면 분산 효과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원래 10,000개 이렇게 쌓아뒀던 것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는 5,000개, 여기 3,000개, 여기 2,000개 이렇게 분산됩니다. 그래서 어느 처음에 초반에는 거대하게 증가하지만 어느 수준이 되면 만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자, 고정 투자 비용에는 고정적으로 물류 거점을 두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는 인건비, 초기 설계 투자 비용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한번 사람을 고용하면 그 돈은 계속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초기에 하드웨어, 그 건물을 짓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은 고정으로 매번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답은 2번도 맞는 문제이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하면 1회당 수송 거리가 짧아지고 맞습니다. 1회당 이게 전국에 여러 개 있게 되면 배송하는 거리가 하나 있을 때보다는 분산돼서 하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집니다. 1회당 수송량도 감소하게 되죠. 한번 배송할 때 수송해야 될 양이 하나만 있을 때는 많은 양은 싣고 저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하지만 많이 싣게 되지만 분산되어 있으면 이렇게 내가 배송해야 될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배송해야 될 고객들도 수가 적게 되죠. 따라서 많이 싣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회당 수송량은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수송비용, 수송에 들어간 돈은 1회당 양이 많을수록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비례하여 증가하는 게 당연하겠죠. 많이 싣고 가면 또 멀리 가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서울서 수원 가는 거랑 서울서 부산 가는 거랑 어느 게 더 버스 비용이 많이 내죠? 당연히 멀리 가는 게 많이 싫습니다. 많이 내게 되죠. 13번 가겠습니다. 수송 중에 있는 재고는 파이프라인 재고, 파이프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동 중인 재고를 파이프라인 재고라 하고 이동 중인 재고, 수송 중에 있는 재고, 파이프로 이렇게 어떤 액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도 재고가 됩니다. 그런 재고를 재고의 분류 중에 파이프라인 재고라고 얘기합니다. 비축 재고 내가 쌓아주는 왜 쌓아둘까? 계절적인 수요로 급등할 걸 대비해서 가격이 급등할 걸 대비해서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 중단이 예상될 때 쌓아둬야 되겠죠? 이때 재고를 비축 재고라고 얘기하고요. 조달 기간이 불확실성, 생산이 불확실성, 수요량이 불확실성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안전재고. 요 정도는 내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의 그 경영에 있어서 뭔가 불확실성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것, 이 정도 숫자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재고를 안전재고라고 얘기합니다. 파이프라인 재고는 수중인 재고라고 얘기했고요. 14번. 고정 주문 기간. 주문을 하는데 고정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매월 15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는 뜻이겠죠? 아니면 10일마다 한 번, 20일마다 한 번, 15일마다 한 번씩. 고정 주문입니다. 고정 기간. 정해져 있는 기간이 주문할 때 간격이 일정하다. 이때의 기간은 일정한데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1월 15일 날, 2월 15일 날, 3월 15일 날 이렇게 주문하기로 정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고정 주문 기간이 되겠고요. 그러면 정할 건 이제 이때 얼마만큼 주문할 것인가, 몇 개를 주문할 것인가, 그게 발주량이 될 겁니다. 이때의 발주량은 어떻게 정하느냐? 발주량은 목표 재고에서 현재 창고에 있는 내가 한 3만 개 내가 재고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 라고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중에 내가 현재 창고에 5천 개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1월 15일 날 이번에는 2만 5천 개 주문하면 되겠네 라고 발주량을 정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현재고가 되겠고요. 15번. 창고 내에서 이루어진 물품의 입출고 관리, 로케이션 관리, 재고 관리, 피킹 등을 수행하기 위한 창고 관리 시스템이 뭐가 있느냐? 이것은 1번. 웨어하우스. 이 창고입니다. 웨어하우스. 창고 관리 시스템. WMS의 약자입니다. 웨어하우스 창고 매니지먼트 관리 시스템. 창고 배치. 창고에 이렇게 창고가 있어요. 넓은 창고에 블럭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틀이 있겠죠. 쌓는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배치 어디에 어떤 물건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하는 게 창고 배치라고 하고요. 그것에도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지켜서 물건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창고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 원칙을 옳지 않는 걸 고르랍니다. 높고 낮음의 차이를 최대화해. 어떤 것은 높게 쌓고 어떤 건 낮게 쌓고 이렇게 하면 높낮이가 최대화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균일하게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 쌓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재 취급 횟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들고 나가고 다루는 횟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많이 안 만지는 게 좋겠죠? 흐름 방향이 직진성의 원리. 물건을 싣고 나르고 이동할 때 이것이 앞으로 쭉 직진하는 게 좋지 이렇게 꺾였다 이렇게 계속 곡선이나 꺾임이 많을수록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고 찾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반듯하죠. 반듯하게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양쪽에서 찾아서 이렇게 나오거나 그런 방법으로 배치를 합니다. 물품, 사람, 운반 기기가 서로 역행이나 교차하는 것이 적을수록 좋다. 물건을 실었으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나가는 게 좋지. 이렇게 반대로 한 라인에서 통로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역행이나 교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나고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일방통행이 좋다는 거지. 일방통행. 없애는 게 중요하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구매 분석에 대한 기능으로 적절한 것. 구매를 분석하는 그때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구매 활동을 감사하겠다. 구매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잘 됐는지를 감사하는 게 바로 구매 분석의 중요한 기능이다. 구매한 것을 왜 분석을 할까? 감사를 해서 우리 회사의 구매 활동을 감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피드백 효과, 다음 구매 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된 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완벽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때 구매 분석이 들어갈 것이고, 이 분석을 왜 하느냐? 구매 활동을 감사하기 위함이다. 자, 18번. 구매 원가의 분석 목적으로 구매 품목에 대해서 구매 원가, 구매하는데 원가가 얼마큼 들어가는지를 왜 분석하느냐? 옳지 않는 걸 고르랍니다. 구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큼 들어갈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서 자금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원가를 알아야지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요. 내가 사는 구매 가격이 적정한지를 결정하려면 원가가 물품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이며, 또 그 구매 품목이 시장에서 나는 지금 이걸 1,000원에 사긴 샀는데 그 1,000원짜리가 정말 적정한 가격인지를 시장에서 판단을 해보겠죠. 그때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원가가 얼마짜리인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회사 내부의 사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감안돼야 되겠지만, 시장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구매 원가가 필요하다. 답은 2번. 상품 회전율을 판단하는데 원가를 분석할 이유는 없다. 2번이고요. 옳지 않는 거. 상품 회전율은 유통 채널 기업의 관리. 그러니까 유통회사에서의 관리 지표로 활용되면 적합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19번. 구매 계약 시 대표적인 구매 거래 조건에 포함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라. 자, 구매 계약 시에 구매 거래 조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서 주고받게 되는데 그 조건에 포함될 것을 옳지 않는 것. 대금을 언제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가, 뭐 어음으로 지급할 것인가, 지급 방법, 선급금, 계약금은 얼마큼 줄 것인가 정하는 것 계약서에 써 있어야 되겠죠. 거래 물품의 지금 내가 거래하는 그 계약 금액이 중요하지 시장 가격을 구매 거래 조건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리. 구매 그 업체랑 내가 그 업체에 그 업체에서 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할 때는 시장 가격이 중요하지만 거래 조건에 직접 당사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거래 조건을 할 때는 시장 가격이 의미가 없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격 인하, 가격 할인 내용을 적시해서 그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하려면 거래 조건에 포함돼야 될 것입니다. 자, 구매 방법의 유형 중 시장 구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랍니다. 시장 구매 답이 3번이고요. 장기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은 무엇이냐? 장기 계약 구매 방식이다. 시장 구매 방식이 아니라 장기 계약 구매. 어떤 품목에 대해서 아예 1년 동안은 내가 당신한테 얼마의 물건을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는 그런 경우는 무엇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시장 구매를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 구매 개념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안정적으로 내가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일정한 양을 미리 구매해서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청구가 있을 때 우리 회사가 원활하게 생산이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양을 사는 거, 그것을 바로 시장 구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번, 2번도 모두 시장 구매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산 시기가 일정한 품목이나 상비, 저장품 등의 적합한 구매 방식이다. 계획 구매로 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다. 미리 일정량을 내가 필요한 양품 계획을 세워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